자식 부양 갈등 역시나 사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왕소심 씨는 50세가 되도록 함께 사는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사업 부상 때문에 중국에 좀 다녀와야 하는데 700만 원만 주세요. 그래 알았다. 700만 원이면 되는 거지? 네네. 사업 고상차 중국에 가야 한다고 700만 원 요구. 아버지, 이래봬도 제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차 좀 바꿔주세요. 딱 4천만 투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중국만 보내달라고 때를 쓰다니.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참. 사업 때문에 차를 바꿔야 한다고 4천만 원 요구. 아니 아파트 전세 자금 2천만 원? 내가 돈 나오는 기계냐? 여기에 아파트 전세금 2천만 원까지 달라고 요구. 결국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왕대박 씨가 왕소심 씨를 다급하게 찾았는데요. 사업 자금으로 3억만 투자해 주세요. 이번에 대박 사업 아이템이 있다니까요. 3년 안에 꼭 갚을게요. 네? 아휴 참. 3년 안에 갚지 못하면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당장 갚았어. 하지만 예전과 달리 3년 이내 상환을 받지 못하면 호적에서 뺀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왕소심 씨에게 의문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세무서? 아니 이게 얼마야? 일시 백 천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니? 세무서로부터 도착한 내용은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까지 포함해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저 이거 증여가 아니라 사업 자금 이거 투자 받은 거예요. 아들의 사업 투자 목적으로 3억 원을 준 왕소심 씨. 세금 폭탄을 맞았는데요. 안전하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왕대박이 아니라 아들이 왕쪽박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주변에도 요새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은 게요. 경제적인 독립을 자녀가 못하다 보니까 부모가 은퇴 후에도 계속 자녀 뒷바라지를 하다가 뭐 막 심하면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네. 하고 실버 푸어 이런 계층이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피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녀 피싱? 예? 아니요? 보이스 피싱 들어보셨죠? 네네네. 이렇게 부모님들이 보이스 피싱보다 더 무서운 게 자녀 피싱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전화 와서 엄마 한 번만 아빠 이번 마지막이야 돈 좀 줘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믿고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돈을 주면 이게 마지막이 아니죠. 네. 또 달라고 계속해서 무한대로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후에 자금이 바닥이 나서 실버 푸어가 돼서 이 정말로 그 빈곤한 노인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60대에서 80대 분들이 이렇게 하소연하세요.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나요? 정말로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사연을 보면 마지막에 그 3억 사업 자금은 각서까지 썼잖아요. 근데도 세금 폭탄을 맞은 이유는 뭘까요? 이 자녀가 3억 각서를 썼는데 나중에 3억 갚았을까요? 안 안 갚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본 사례로는 이렇게 큰 돈을 갚는 자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못 보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건 아무리 각서를 써도 결국에는 그냥 부모가 지원해 준 거죠. 그걸 법적으로 징여라고 하는데요. 세무서가 이런 현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가 자녀한테 이렇게 큰 돈을 주는 경우에는 이거는 대여가 아니라 꿔준 게 아니라 징여로 보기 때문에 징여세로 간주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정말로 이게 대여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입증을 하셔야 돼요. 이 부모와 자녀가 정말로 우리는 꾼 겁니다. 자, 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용증을 써야겠죠. 차용증을 그냥 쓰지 마시고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는 게 좋아요. 왜 공증을 받아야 되느냐? 거기 날짜가 나오거든요, 공증은. 날짜를 안 쓰면 세무서에서 뭐라고 의심하냐면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나중에 뒤늦게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증을 받는 게 좋고 또 이자를 냈는지 실제로 돈을 갚았는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입증해야만 증여세를 부과되지 않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왜 증여세 폭탄을 맞은 건지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각서에다 써버리신 거예요. 어떤 거요? 돈을 못 갚으면 뭐 호적에서 나가라. 파버린다. 저도 뭐 몇 번 들었지만 아직 안 나갔거든요. 각서는 안 쓰셨을 거 아니에요? 각서는 안 썼죠. 그건 다행인데 아버지가 몇 번 나가라 그랬지만 잘 버티고 있거든요. 쉽게 못 나가요. 근데 이게 아무 소용없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각서에 써도요 호적에서 파는 제도는 없습니다. 화나시면 네. 호적에서 빼버린다고 하시는데 뺄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친자관계를 그렇죠.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고요. 그러니까 각서를 쓰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믿을만하게 써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공정증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서를 그 당시에 작성했다라는 명확한 증명이 될 수 있는데 또 이왕이면 강제 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하면 이 공정
공증만으로도 바로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증 문건이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이렇게 이자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약정을 하고 받지 않으면 이 세무서에서는 돈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는 일은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안 내는 것도 증여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자를 명확하게 정하고 또 이자는 현금으로 이자 냈어야 아무도 안 믿어주죠. 계좌이체로 이자가 매달 특정일에 나가도록 이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내용들을 모두 증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부모가 이 자식이 준다 하고 안 주는 경우 진짜 걱정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자녀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압류 등기를 하는 아주 확실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자녀의 재산 상태가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다른 사람에게 연대보증이나 이런 문서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나중에 엄마 이거 세무서에서 나올까 봐 쓴 거지 내가 언제 이거 갚는다고 해서 말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갚겠다라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갚을게요 아버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증여로 인정이 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이게 빌려줬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다달이 이자도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상환하지 않더라도 분할로 좀 원금을 납부했다는 이런 증거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한 게요. 상속세, 증여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사이의 돈거래,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인 입금은 증여로 추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증여로 추정하다 보니까 이게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 예를 들면 차용금입니다는 적극적으로 내가 자료를 가지고 세무서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으로는 세무서가 설득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증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지급 내역도 꼬박꼬박 있어야 되고 원금을 갚은 내역도 계좌 간 거래로 명확하게 인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빌린 돈은 세무서가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빌려준 돈으로 인정이 안 되고 증여로 인정이 된다면 그 즉 부과된 증여 세금도 아버님께서 부담하셔야 돼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빌려줬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증여세까지 내야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고 이런 조치들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정현 변호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김종현이 아니라 이종현 이제 아들이라고 아빠 저 10억만 해주세요. 돈이 없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상속세 좀 피할 수 있다면서 부모님에게 좀 매매 형식으로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하는 연구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또 매매 계약서 쓰고 실제로는 이제 증여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전 요구를 자녀로부터 받은 경우에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럴 때는 일단은 제일 먼저 금전 지원을 부득이하게 해줘야 된다면 금액을 좀 깎아야 되겠죠. 아들아, 아빠 너무해. 도저히 긁어 모아도 10억은 없구나. 1억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금액을 한번 깎아보는 게 상책이고 그 다음에는 변제 기한, 이자 이런 내용들을 좀 명확히 남겨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내용을 좀 남겨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만약에 변제하지 못하면 나중에 상속 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도 좀 남겨두시면 나중에 자녀들 간 상속 분쟁도 좀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현금이 부족해서 또 근저당 대출을 해서 자녀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근저당 대출의 그 채무자 명의를 아들로 자식으로 해놓으면 그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변제를 못하면 부모님 집이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변제 의무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빠 그냥 안 빌릴게요. 알아서 할게요. 아니 제가 이정현 변호사님의 아주 이 점잖은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그런 아들 필요 없다. 안 빌릴게요. 네. 저 자녀 부양에 대한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살아가고 있는 분혜 씨. 어느 날 딸과 사위가 짐을 싸들고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우리 큰일 났어. 너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거 하는 장사가 그냥 쫄딱 망해서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집은 안 돼. 저희가 생활비
100만 원씩 꼬박꼬박 낼게요, 어머니.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결국 두 사람을 받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딸과 사위를 거뒀지만 큰 걱정거리가 생겼는데요. 아우 짜. 엄마 국이 너무 짜. 그리고 고기 반찬 없어? 바로 얹혀 살던 딸과 사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빨래를 잘못 말리셨는지 수건에서 양말 꼬랑내가 나요. 이왕 하시는 집안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 생활비 준댔으니까 내가 참는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세 사람. 하지만 생활비를 준다는 말에 버텼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그 말은 지켜졌을까요? 다달이 100만 원씩 준대더니 감감무소식이다. 언제 줄 거야? 저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얼마나 더 기다려? 벌써 석 달째 밀렸는데. 내 치사만 맞아? 아니 그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아니 내가 언제 안 준대? 말을 달라진 딸과 사위 때문에 골병들기 직전. 그때 부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자? 저기 이 아파트 담보대출로 우리 김서방 사업 자금 좀 대주면 안 돼? 어머니 제가 이번에 진짜 대박 사업 하겠습니다. 사업 자금을 지금 나보고 대달라고? 아이고 고마워. 그동안 생활비 100만 원을 준다더니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딸과 사위. 여기에 사업 자금까지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